이성과 감성 사이의 끝없는 갈등, 인간 본성의 심층 탐구, 서론, 영원한 내적 전쟁. 인간은 참으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감정에 몸을 맡기려는 순간에도 이성의 끈질긴 속삭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간 조건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끝없는 갈등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 갈등이 우리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영혼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며 우리가 왜 그토록 복잡한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성과 감성의 갈등을 이해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이성적 분석과 감성적 통찰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순을 직시하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이성과 감성의 본질. 이성, 우리의 내적 항해사. 이성은 인간 정신의 등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객관성, 논리, 분석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의 원천입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며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성을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칸트는 더 나아가 순수 이성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도덕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면서 오직 나침반만 믿고 바람과 조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항해가 되겠지요. 감성, 우리의 내적 예술가. 감성은 인간 경험의 색채와 질감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직관, 공감, 정서적 연결, 미적 감각의 원천입니다. 감성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랑을 느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루소는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느끼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로맨티시즘 시대의 시인들은 감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간성과 창의성이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감성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정일 수는 있겠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뇌과학적 관점, 두 체계의 공존.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실제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카너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시스템 하나, 그것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감정적인 사고입니다. 시스템 둘, 그것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의 중심지인 전전두엽 피질과 감정의 중심지인 편도체와 같은 변연계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흥미롭게도 감정이 손상된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 처리 능력이 손상된 환자들은 간단한 선택도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끝없이 옵션을 분석하지만 결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데이터를 가진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중요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어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이것이 이성만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2장 갈등의 원인, 진화적 관점, 생존을 위한 긴장. 왜 인간은 이런 내적 갈등을 겪도록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설계 결함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적응 메커니즘일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긴장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즉각적인 위험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공포, 분노, 욕망과 같은 감정은 빠른 행동을 유도합니다. 반면 이성적 사고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당장의 달콤한 디저트 같은 감성이 원하는 것과 장기적인 건강 목표 같은 이성이 중요시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니컬하게 보자면 우리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뇌를 가지고 핵무기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철학적 관점, 존재의 이원성. 철학적 전통에서는 이 갈등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이원성으로 봅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즉 로고스, 의지, 즉 티모스, 욕망, 즉 에피티미아로 나누었고 이들 사이의 조화가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 원론은 생각하는 정신과 물질적 신체의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질적,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이런 철학적 관점들은 우리의 내적 갈등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임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적 관점, 프로이트와 그 이후. 프로이트는 이 갈등을 이드 혹은 본능적 욕구, 자아 혹은 현실 원칙, 그리고 초자아 혹은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 사이의 긴장으로 설명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모델을 수정했지만 인간 정신 내의 다양한 힘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기본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의 감정이 종종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반면 실존주의 심리학은 이성적 세계에서 감정적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성과 감성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 자체가 이성적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감성적 통찰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제3장 갈등의 표현, 일상생활에서의 이성과 감성의 충돌.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에서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지 이성의 소리, 아니면 더 자야 할지 감성의 소리, 건강에 좋은 샐러드를 먹을지 이성의 소리,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지 감성의 소리, 돈을 저축할지 이성의 소리, 새로운 기기를 구매할지 감성의 소리,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할지 이성의 소리, 열정을 쫓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지 감성의 소리. 이런 일상적인 결정들은 웃음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가 이성과 감성 사이의 미니 전쟁터입니다. 현대 소비주의 사회는 이 갈등을 악용하는 데 탁월합니다. 광고는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이성을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이성을 자극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감성을 유혹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의 갈등. 사랑은 아마도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영역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엣은 오,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라고 탄식합니다. 그녀의 감정은 몬테규 가문의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성적 인식과 충돌합니다. 현대의 연애 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감성적인 느낌입니다. 또는 우리는 너무 다르다. 이성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감성적인 정당성입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진화적으로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짝을 찾도록 설계되었을 뿐 장기적인 행복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에게 끌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도덕적 딜레마에서의 갈등. 도덕적 딜레마는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유명한 전차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더 큰 선이지만 실제로 레버를 당기는 행위는 우리의 감정적, 직관적, 도덕 감각에 위배됩니다. 이타주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성적으로 낯선 이를 돕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성은 고통받는 타인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합니다. 피터 싱어와 같은 철학자들은 효과적 이타주의를 통해 이성과 감성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감성에 의한 감정적 만족을 느끼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작은 부족 사회에서 살던 시절에 형성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백만 명의 고통보다 눈앞에 한 사람의 고통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감각은 글로벌 세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제4장 갈등의 해소를 향한 여정. 통합의 가능성. 이성적 감성, 감성적 이성. 이성과 감성은 정말 영원히 대립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통합이 가능할까요? 고대 동양 철학은 이원론적 대립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도교의 음양 개념은 상반되는 힘들이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지능 혹은 EQ의 개념이 이성과 감성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챙김과 같은 명상 기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함으로써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감성적으로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접근법들은 이성과 감성이 서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때 더 풍요로운 인간 경험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합니다. 삶의 단계에 따른 변화. 이성과 감성의 갈등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감성이 지배적이지만 성장하면서 이성이 발달합니다. 청소년기는 특히 이 두 시스템 사이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이성의 중심인 전전두엽 피질은 25세까지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 반면 감정 시스템은 훨씬 일찍 성숙합니다. 성인기에는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과도하게 발달시켜 감정을 억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감정에 너무 의존하여 이성적 판단을 등한시합니다. 노년기에는 종종 지혜라고 불리는 이성과 감성의 통합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두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거나 반대로 감정을 완전히 억압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지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문화적 차이, 서양과 동양, 이성과 감성의 갈등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서양 철학은 전통적으로 이성을 특권화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감정은 종종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 동양 철학 전통은 조화와 균형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는 이성적 원칙과 감정적 인간관계 모두를 중시합니다. 불교는 감정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은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서양에도 감성을 중시하는 전통, 즉 로맨티시즘 같은 것이 있고, 동양에도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 즉 법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글로벌 문화에서 우리는 점점 더 이 두 접근법의 통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명상과 마음 챙김을 받아들이고, 동양인들은 분석적 사고방식을 채택합니다. 제5장, 이성과 감성의 조화, 실천적 접근, 자기인식, 갈등의 첫 번째 단계. 이성과 감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인식이 정서, 지능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런 자기 인식을 기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종종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자동적 생각을 식별하고 그것을 더 균형 잡힌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자기 인식은 종종 더 많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렸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자기 인식은 시작일 뿐 그 자체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의사결정, 두 가지 지혜의 통합.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성과 감성 모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라는 프로네시스의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옳은 행동을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실천적 접근법으로는 첫째,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둘째, 의도적으로 두 관점 취하기. 먼저 순전히 이성적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한 후 감성적 관점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탐색하기. 셋째, 제3자의 관점 상상하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 넷째, 과거 경험에서 배우기. 비슷한 상황에서 순전히 이성적 또는 감성적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 등입니다. 이런 접근법들은 이성과 감성을 대립하는 힘이 아니라 협력하는 동반자로 보는 관점을 촉진합니다. 예술과 과학, 창의성에서의 통합. 창의성은 이성과 감성의 통합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영역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종종 감성에 의한 직관과 이성에 의한 논리적 분석을 결합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직관적 통찰을 엄격한 수학적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예술가들은 감정적 표현과 기술적 정확성을 결합합니다. 바흐의 음악은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수학적으로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로서 아마도 이성과 감성의 통합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깊은 미적 감각과 인체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 연구는 창의적 통찰이 이성적 분석과 직관적 연결이 모두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제6장 현대사회에서의 이성과 감성, 기술과 감정, 디지털 시대의 도전. 디지털 시대는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한편으로 기술은 이성적, 분석적 사고를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종종 인간의 직관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이성적 분석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디지털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일 이모티콘이 진짜 미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AI는 감정 없이 이성만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지능에는 일종의 인공 감성이 필요할까요? 정신건강과 웰빙, 불균형의 비용. 이성과 감성의 불균형은 종종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이성화와 감정 억압은 불안, 우울증, 소외감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에 압도되어 이성적 통제를 상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현대적 치료 접근법은 이성적 자기인식과 감정적 수용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감성의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통찰입니다. 시니컬하게 보자면 현대 사회는 행복을 상품화하면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이성적으로 계산된 단계들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7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성과 감성, 하나님의 형상,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 모두가 신성한 설계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을, 뜻은 이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의 전체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성과 감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가 가장 충만한 인간성을 경험한다고 제시합니다. 지혜, 성경적 통합의 개념.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적 지식이나 감정적 직관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잠언서는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이성적 분별력과 감성적 경외심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통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깊은 감정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예리한 이성을 모두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의 실천적 지혜. 성경은 이성과 감성의 갈등을 다루는 실천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첫째, 자기 점검. 너희 마음과 평안을 지키라. 빌립보서 4장 7절. 둘째, 감정의 인정. 시편은 모든 인간의 감정 스펙트럼을 표현합니다. 셋째, 이성적 평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넷째, 균형 잡힌 관점. 지혜는 시작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네가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성내기 같은 감정적 반응을 듣기 같은 이성적 처리로 균형을 잡으라는 지혜의 예입니다. 결론. 조화를 향한 여정. 이성과 감성 사이의 갈등은 인간 조건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복잡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억압이나 부정이 아니라 통합과 조화에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할 때 인간 경험의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보완적인 힘입니다. 성경은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포용하고 초월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일 우리는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새로운 기회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요롭고 더 통합되고 더 충만한 인간이 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구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성적인 행위와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감성의 아름다운 통합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갈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장 온전히 반영합니다. 오늘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라는 깊은 주제에 관한 탐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고 특히 성경이 어떻게 이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지혜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Book of How to 채널에서는 매주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 모두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